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단 5초 동안에도 당신의 몸이 편안하게 소파에 웅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고요하고 평화로운 피난처처럼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맞먹는 규모의 침공이 당신의 폐포 표면에서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입자들은 유령보다도 더 파악하기 어렵죠. 당신이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에도 수억 개의 아주 작은 캡슐들이 당신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굉음을 내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당신 몸속의 무방비한 점막들의 말이죠. 이것은 사람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침입자들은 당신 발밑의 조약돌보다도 더 철저하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물을 조준할 눈도 없고 전략을 짤 뇌도 없으며 심지어 우주에서 생존하려는 욕망조차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만약 바이러스 한 병을 박물관 선반에 올려둔다면 그들은 지루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심지어 수천 년까지 꼼짝 않고 머물 수 있습니다. 돌보다도 더 돌 같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극도로 따분한 단백질 껍질들이 당신의 세포와 접촉하자마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말이죠. 그들은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터미네이터처럼 되살아납니다. 이 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수단의 교활함과 움직임의 유려함은 그 어떤 인간 특수부대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못하다고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당신 세포의 레이더 시스템을 속이고 휘파람을 불며 거들먹거리듯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재빨리 당신의 세포 공장을 장악하여 그곳을 자신들을 미친 듯이 복제하는 병기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빨간 펜을 들고 당신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메타코드를 제멋대로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육체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매일 맛있는 것을 먹여요. 건강검진도 시켜주고요. 값비싼 크림도 발라주죠.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 집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중간 세입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저 전기세, 수도세나 내고 청소나 하는 존재일지도요. 순수한 통계학적 수치로 봤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초 동안, 단 1초 만에 당신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의 수는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만약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쌀알 한 톨만큼 키운다면 당신의 몸은 순식간에 터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부피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맞먹는 거대한 탄수화물 더미가 될 겁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걸어다니는 항온 바이러스 배양기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말이죠. 게다가 보통은 꽤 괜찮은 옷을 입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궁극적인 수수께끼이자 다윈의 진화론적 인식을 뒤집을 만한 역설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어떻게 살아있다고조차 할 수 없는, 심지어 생물학적 유치원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조차 없는 단백질 코드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지능을 모욕할 수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면역체계는 30억 년에 걸친 잔혹한 진화를 거쳤고 그야말로 무장한 최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에 비해 인류 최고의 군사 요새조차도 손가락으로 튕기면 무너지는 장난감 집에 불과하죠. 하지만 뇌조차 없는 이런 작은 것들이 거듭해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생물학적으로 공정한 대결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조리극이죠. 우리가 직면한 것은 맹목적인 무작위성과 맞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학살입니다. 대자연이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장난을 거는 것 같아요. 그는 가장 복잡한 생명을 창조하고 형태를 만들었죠. 그러곤 가장 단순한 파괴자를 만들어서 누가 이길지 보려는 것 같아요. 잠시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함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나노 스케일로 줄여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으로 잠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알아내야 해요. 대자연이
뇌조차 없는 이런 걸 설계한 것이 과연 진화 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장난인지를 말이죠.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직면해야만 해요. 유감스럽게도 과학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는 마치 우리의 인식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그것은 생물과 비생물의 회색 지대를 오가며 모든 엄격한 정의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가장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들은 마치 생물학계의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당신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당신 몸속의 자원을 싹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좀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를 무척이나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국가급 박물관의 깊은 지하 창고에 천연두 바이러스 한 병이 엄격하게 봉인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시간을 빨리 감아서 1000년 동안 그곳에 고스란히 놓아둔다면 이 길고 긴 1000년 동안 박물관 인턴들이 수백 번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병 속의 그 작은 녀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너무 지루해서 우울해할까요? 아니면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살짝 코를 골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강바닥의 자갈이나 해변의 모래알과 같아요. 마치 광물처럼 냉담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이러스 병은 박물관 미라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라들은 한때 살아있었고 심지어 파라오의 최고 영광을 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아쇠식 생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서기 3025년 어느 오후에 그 병을 열어 1000년 동안 돌처럼 지내온 그것들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뿌린다면 그들은 깨어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에 뛰어들 거예요. 마치 1000년의 기다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효율이 높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살아있는지 아닌지로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뭔가 따뜻하고 축축하고 부드러우며 먹고 마시고 배설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벌레가 아닙니다. 심지어 박테리아도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들은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봉투 안에 담긴 폭탄 지시서입니다. 그 단백질 외피가 봉투이고 우편물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DNA나 RNA는 바로 접힌 쪽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따뜻한 안부 인사는커녕 그저 단순하고 거친 짓이 한 줄만 쓰여 있어요. 복제해. 여기를 파괴하고 다음 집으로 갈 거야. 이것은 순수한 정보입니다. 물질로 쌓인 악의적인 알고리즘이죠. 당신은 애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마치 총으로 논리를 죽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로 인해 우리는 다소 자존심 상하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의 경주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복잡성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뇌와 심장뿐만 아니라 짜증, 통풍, 땅콩 알레르기까지 있죠. 심지어 오후 3시만 되면 굳이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야 하는 유난스러운 버릇. 공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모든 다세포, 생물은 호화로운. 하지만 디자인은 정말 엉망인 캠핑카와 아주 흡사하죠. 차 안에는 고급 가죽 시트 같은 피부가 있고요. 극도로 민감한 온도 조절 시스템과 비싸지만 자주 고장나는 뇌 내비게이션 하나와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장식품이 잔뜩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염증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듯한 맹장 말이죠. 이 생체 캠핑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게 하려면 정말 너무 번거로워요. 제때 기름을 채워야 하고요. 즉,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해요. 즉, 물을 마시는 거죠. 게다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해요. 즉, 잠을 자는 거죠. 가장 최악은 말이죠. 이 차는 정말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차체 곳곳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도 있고 배기관은 살짝 헐거워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 비싼 뇌 내비게이션조차도 누군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미리 심어두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는 한 자루의 단검입니다. 그것은 좌석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엔진도 없고 심지어 손잡이조차 없죠. 그것은 그저 날카롭게 갈린 금속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체로서의 모든 짐을 버렸죠. 관리가 필요 없고 에너지도 필요 없고요. 밖이 춥든 덥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틈새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침투하는 것이죠. 이 비대칭적인 대결에서 캠핑카는 단검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이죠. 왜냐하면 복잡함은 취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단순함은 극도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의 복잡성을 이용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정교한 자물쇠를 자기 집에 막힘없이 통하는 뒷마당 대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극히 뻔뻔한 생존 방식 외에도 바이러스는 우리를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가 나노 단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이미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채를 듣는 것처럼요.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하게 해드리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까요? 독감 바이러스 하나를 테니스공만큼 키울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비율로 본다면 숙주인 인간은 얼마나 커질까요? 마철루처럼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에베레스트 산처럼요. 아니요, 훨씬 더 커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테니스공이라면 여러분의 키는 1000km를 넘을 것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적에도 위성에 닿을 정도죠. 만약 여러분이 옆으로 눕는다면 머리는 베이징에, 발은 상하이까지 뻗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 여러분은 생물체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살과 피의 산맥입니다. 바이러스에게 여러분의 피부 표면은 얇은 조직 한 겹이 아니라 광활하고 끝없이 펼쳐진 기복이 심한 거대한 대륙입니다. 그들에게 폐포 하나는 그들에게는 거대한 가스로 가득 찬 속이 빈 동영천장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엄청난 스케일의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두 군대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먼지처럼 작은 외계 비행선 무리가 끝없이 넓은 우주에 착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활한 인체 우주에서 유일한 문, 즉 세포 수용체는 그 위치가 광대한 은하계 속 어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성에 숨겨진 덩그러니 놓인 공중전화 부스 하나와 같습니다. 자오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눈먼 테니스공 무리가 은하계 전체에서 특정 공중전화 부스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요. 그 성공 확률은 아마 복권 1등에 1만 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희미할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그들은 그걸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정확히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더 깊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 눈먼 테니스공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30억 년의 진화를 거쳐 어렵게 완성한 몸이라는 요새가 왜 자신의 성벽에 바이러스 열쇠로 딱 맞게 열리는 자물쇠 구멍을 남겨둔 걸까요? 혹시 이 자물쇠가 애초부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설계된 건 아닐까요? 해답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으로 잠입해야 합니다. 세포막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밖으로 활짝 열린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는 경비가 삼엄한 개인 요새와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 극도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럴 만도 한게 밖은 온통 그를 집어삼키거나 독살하려는 것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요새의 표면에 서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에서 본 세포가 물이 가득 찬 비닐봉투 같다는 비유는 잊어주세요. 실제 세포 표면은 눈부시게 현란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기름 바다입니다. 학술적인 명칭은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 고급 프랑스 디저트인 줄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껍고 미끈거리는 지방의 벽입니다.
만약 위에 서 있다면 발밑의 땅이 물침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녹아내리는 버터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이곳은 단단하면서도 유동적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이곳에 구멍을 뚫으려 한다면 꿀처럼 즉시 스스로 다시 합쳐질 겁니다. 마치 당신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겨우 몇 나노미터 두께의 이 기름벽은 베이징 출근 시간 지하철 보안 검사보다 만 배는 더 엄격한 출입 제도를 시행합니다. 유동적인 지방질 바다 위에는 수많은 것들이 떠다니는데 기묘하게 생긴 단백질 돌기들이죠. 어떤 건 안테나 같고 어떤 건 집게처럼 생겼어요. 바로 수용체입니다. 이오세의 출입 통제 시스템인 셈이죠. 이들의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혼란스러운 유체 바다를 순찰하며 접근하려는 모든 물질을 검사하죠. 마치 세관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듯 정확하게요. 올바른 열쇠를 가진 물질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통행증이 없는 것들에 대해선 세포막의 태도는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진입 거부. 이 시스템은 완벽해 보여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침투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짜증나죠. 심지어 생물학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절대 강제로 침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과학자들이 순진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이러스가 일종의 초소형 폭탄으로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포가 직접 공손하게 대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심지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며 바이러스를 모셔드렸어요. 이 숨겨진 속임수를 알아내려면 그 악명 높은 녀석부터 얘기해야 해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여러분은 아마 뾰족한 돌기로 뒤덮인 구체 사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돌기들은 과학계에서 아주 시적인 이름으로 불리죠.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것들은 마치 왕관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걸 왕관이라 이름 붙인 사람은 분명 외모에 현혹된 낭만주의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전혀 왕관이 아니거든요. 왕관으로 위장한 다기능 접이식, 전술 갈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가장 교활한 생체 해킹 기술이죠. 바로 수용체 결합입니다. 우리 세포 표면에는 ACE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는 인체 혈압 조절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속에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가장 황당한 부분이죠. 집에는 문고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 필수품이 오히려 바이러스에게 침입하기 위한 최고의 빌미가 되어버린 거죠. 수억 년에 걸친 무작위 진화를 거쳐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연히도 어떤 구조로 진화해버렸으니 말이죠. 그 끝부분의 형태가 ACE 수용체의 열쇠 구멍에 딱 맞게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부딪히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복면을 쓴 강도가 당신의 집문 앞까지 걸어와서 당신의 손에 들린 것과 똑같이 생긴 열쇠를 꺼내는 것과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지만 머리가 좀 덜 돌아가는 경비원인 수용체는 열쇠의 홈을 확인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이건 우리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죠. 우리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열쇠 삽입 동작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 포획이었고 기계적인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인식, 접힘, 튀어나옴, 침투, 이 모든 일련의 동작들은 모두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격렬한 구조 재편성을 겪게 됩니다. 원래 접혀있던 부분이 스프링칼처럼 튀어나오죠. 이건 더 이상 악수가 아니었어요. 본색을 드러내는 공격이었죠. 그가 쏘아내는 미세한 작살은 세포막을 단단히 붙잡고 늘어져 희생자의 살과 피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 순간 세포는 사실상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세포는 아직도 택배가 온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비록 바이러스가 이미 세포를 붙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물리학 난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바로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였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의 막과 세포의 막, 이 두 겹을 융합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붐비는 댄스 플로어에서 미친 듯이 춤추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억지로 한데 모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 사이는 서로 밀고 당기는 물 분자로 가득 차서 저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 바이러스에게 뇌가 있었다면 지금쯤 절망해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는 미니멀리스트 기계의 대가라는 것을요. 아까 튀어나왔던 그 작살 기억하시죠? 일단 그게 세포막에 박히면 스파이크 단백질은 두 번째 변형을 시작합니다. 접이식 의자처럼 자신을 반으로 접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바이러스의 외피와 세포 표면을 강제로 끌어당기죠. 마치 강력한 고무줄로 벽에 고리를 걸어 힘껏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당신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것처럼요. 바이러스는 이런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 중간에 있는 밀고 당기던 물 분자들을 강제로 밀어냅니다. 그 순간 물리학의 기적이 일어났죠. 바이러스의 막과 세포막이 놀랍게도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소름 돋을 정도예요. 단순히 침입하는 것을 넘어 마치 역방향의 포식 같다고나 할까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듯 바이러스의 외피는 그렇게 세포막의 기름진 바다 속으로 완전히 녹아듭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의 보호 아래 바이러스는 가장 상징적인 동작인 탈피를 합니다. 자신의 값비싼 왕관처럼 위장한 단백질 외피 코트를 문 앞에 내던지죠. 마치 집에 돌아온 주인이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치명적인 핵심, 즉 악성 코드로 가득 찬 봉투를 세포 내부로 적나라하게 방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원래는 가짜 이온 하나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어 장비가 삼엄했던 그 요새는 이미 완전히 돌파당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세포의 방어 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보음은 울리지 않고 경비원은 여전히 문 앞에서 어리석게도 허공에 경례를 하고 있죠. 절도범은 이미 집에 침입했죠. 그리고 그는 지금 벌거벗은 채 손에는 오직 그 한 장의 종이만을 쥔 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설계도를요. 태연하게 그 기계로 향하고 있죠. 밤낮 없이 작동하는 복사기로요. 자신의 미친 복제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장면은요. 영화 줄거리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질이라는 이 공장에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머리가 없는 값싼 노동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언제든 침입자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서 곧 펼쳐질 일은 역사상 가장 교묘한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한 명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세포 속의 핵심 직원이죠.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세포 안에 맞는 제조기죠. 또는 말이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속 복사점과 같습니다. 이 친구의 작동 원리는 기가 막히게 간단한데요. 녀석은 마치 햄버거처럼 생겼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시 가닥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쪽 끝으로 막 조립된 단백질을 뱉어냅니다. 녀석은 생명의 주춧돌이죠.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손톱과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녀석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녀석은 완전히 문맹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극히 부지런한 문맹이기도 합니다. 리보솜은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녀석은 자기가 뭘 인쇄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녀석은 그저 버튼만 누를 줄 아는 조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종이 한 장만 주면 시작과 끝 표시가 있는 지시 가닥을요. 녀석은 지칠 줄 모르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녀석은 그런 타입이라서 심지어 여러분이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주더라도 즉시 자폭하라고 쓰여진 쪽지를 말이죠. 그것 또한 아주 꼼꼼하게 예쁜 장식과 모서리까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는 사장님께 속도 올려드릴까요? 하고 물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악성 코드로 가득 찬 그 핵심이 침투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후 녀석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그 쭈글쭈글한 바이러스 RNA 지시서를 핵심 생산 기관에 금지된 입구에 억지로 쑤셔넣는 거죠.
그 모습은 마치 가면 쓴 강도가 잘 나가던 인쇄소에 난입해서 막 복사하려던 건강한 생활 지침서를 들고 있던 사장님을 발로 차버리고 자신의 전단지를 복사기에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 안에는 파괴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는 인쇄 수량을 무려 100만 부로 설정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얄미운 정지 버튼까지 잠가버리죠. 이어지는 장면은 완전히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가련하고 부지런한 세포 공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 미친 듯이 소모하며 당신 몸속의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바이러스의 부품들을 죽어라 만들어내죠. 만약 당신의 세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것 좀 봐. 오늘 내 생산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난 이런 뾰족뾰족한 괴물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녀석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직접 엮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런 뻐꾸기 같은 방식의 전략은 너무나 완벽해서 바이러스는 심지어 어떤 생산 도구도 직접 가져올 필요가 없죠. 녀석은 맨손으로 왔지만 당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서 당신을 자신의 변기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은 아니에요.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일반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인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당신의 기계를 잠깐 빌려 쓰는 정도예요. 하지만 더 음흉한 녀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역전사 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사기를 꽉 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가게의 소유권을 완전히 차지하려 합니다. 그들은 역전사 효소라는 마법의 무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건은 말이죠. 원래 일회용 전단지에 불과했던 바이러스 RNA를 영구적인 문서처럼 DNA로 역전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바이러스 DNA는 당신의 세포 핵 속으로 파고들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곳은 당신의 생명기록 보관소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모든 유전자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효소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코드를 강제로 잘라내어 당신의 염색체 안에 붙여넣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쓰는 행위라고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 미치광이가 주민센터에 잠입해서 서류 보관실에서 당신의 출생증명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걸 훔쳐가지 않았어요. 대신 증명서 뒷면에 영구적인 잉크로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어떤 악독한 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쯤 쓰다만 장보기 목록일 수도 있죠. 문제는 이 글거를 당신이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글거는 당신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동으로 복사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손주, 증손자까지 이 낙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전사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저지르는 일입니다. 일단 그들의 코드가 당신의 유전체에 통합되면 그것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휴면을 선택해서 유령처럼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잠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나서 세포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불안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류의 유전체를 검사한다면 그중 약 8%의 내용이 사실은 수백만 년 전 고대 역전사 바이러스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사실 이 고대 침략자들의 낙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야. 우리는 움직이는 바이러스 박물관이기도 해. 자, 그럼 일시적인 장악이든 영구적인 변형이든 결과는 똑같아. 너의 세포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일하지 않아. 이제 그 세포는 전력으로 가동되는 바이러스 제조 공장이 된 거지. 장악된 이 공장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 펼쳐져 수만 개의 바이러스 껍질 단백질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동으로 조립되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바이러스 유전체가 복사되어 쏟아져 나와
국수처럼 세포질을 가득 채우지. 여기엔 도면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 모든 부품은 브라운 운동, 즉 분자들의 무작위적인 충돌로 서로 만나. 이게 바로 대자연의 가장 놀라운 점이야. 무작위로 부딪히는 이 부품들이 놀랍게도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한 껍질이 유전자 가닥을 붙잡고 순식간에 고정되면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이어서 또 하나가 조립을 맞춰. 이런 생산 효율 앞에서는 아무리 최첨단 생산 라인이라 해도 느릿느릿하게 보여. 마치 할머니가 신발 밑창 꿰매는 것 같을 정도지. 그런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볼까?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하나가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려 10만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숫자의 승리가 아니야. 기하급수적인 공포인 거지. 만약 이 바이러스 부부가 아침에 이사 왔다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무렵에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미 넓은 길 하나를 가득 메울 만큼 많아질 거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새로 태어난 이 바이러스 대군에게는 이 세포가 이미 너무 비좁고 자원도 고갈됐어. 마치 광란의 파티가 막바지에 이른 것처럼 집은 거의 부서지고 맥주도 다 떨어졌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시간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현미경 아래에서는 마치 미시적인 초신성 폭발과도 같죠. 쥐어짜진 그 세포가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수많은 조각으로 으스러지고요. 바로 그 순간 10만 개의 완전 무장한 새 바이러스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0만 개의 건강한 세포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숙주인 당신은 이 순간 목이 살짝 간지러운 정도일 겁니다. 심지어는 고민하고 있겠죠. 오늘 저녁 허거를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를까 하고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기침 소리 뒤에서 당신의 몸속에서는 방금 체르노빌보다도 심각한 노심 용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이 불은 이미 완전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뭐냐면 원래는 상황을 책임져야 할 면역 시스템 경찰관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착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작은 악당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하다니 분명 뒤에는 지극히 똑똑한 사악한 두뇌가 지휘하고 있을 거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이러스는 어두운 지하실에 숨어 흰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세계 정복을 계획하는 악당 천재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바이러스는 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보다도 멍청해요. 자기들이 인류를 공격하는 건지 곰팡이 핀빵 조각을 공격하는 건지도 구분 못한다고요. 그들은 그저 코드를 실행할 뿐입니다. 마치 아직도 작동하는 극히 융통성 없는 컴퓨터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 같죠.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멍청한데도 왜 어떤 손자병법의 대가보다도 더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만물을 의인화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변이해서 약물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봐봐,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제를 피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요. 이런 표현이 비록 생동감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바이러스는 지휘실에 앉아서 손에 전술판을 들고 수십억 군대를 향해 형제들이여 라고 외치지 않아요. 저 인간들이 새로운 약을 발명했어. 우리가 빨리 파란 갑옷을 진화시켜서 그걸 막아야 해. 전혀 그런 식의 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유일한 전략은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초능력은 사실 아주 저급한 동작 실수입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강력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우주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필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런한 문맹 연모체를 기억하시나요? 바이러스가 그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복사하게 할 때 바이러스는 어떤 교정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DNA 복제는 매우 엄격해서 아주 복잡한 오류 수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강박증 편집자처럼 오타 하나도 절대 용납하지 않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키보드를 마구 누르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사방에 넘쳐나고 단락 순서가 뒤죽박죽이며 때로는 다른 책의 내용까지 베껴 넣기도 합니다. 어떤 정상적인 생물 공장에서도 이런 제품은 즉시 폐기될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끊임없는 오류가 바로 그들의 진화 엔진입니다. 이는 아주 하드코어할 뿐만 아니라 매우 기이한 개념인 준종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독감에 걸렸을 때 당신은 단 하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이러스 집단에 감염된 것이죠. 당신이 처음 들이마신 바이러스는 아마도 원본 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미친 듯한 복제를 거치면 당신 몸속의 바이러스 대구는 이미 파생되어 수만 개의 미세한 변형들을 낳았고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2세대까지 만들었죠. 매 초마다 당신 몸속에서는 수억 개의 조금씩 다른 변이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떤 변이체는 팔 하나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죠. 어떤 건 그냥 좀 못생기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쩌면 말이죠. 이 수억 개의 기형적인 변이체들 중에 어떤 녀석이 코드를 하나 잘못 베껴서 우연히 자기 껍데기의 모양을 아주 살짝 둥글게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하필이면 원래 그 녀석을 알아보던 항체를 사각형 껍데기만 알아보던 그 경비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진화의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그 행운의 변이체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녀석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오류를 미친 듯이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 오류는 새로운 세대의 주류가 되어버리죠. 이것은 확률 통계에 기반한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아주 복잡한 비밀번호 자물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면역 체계죠. 인간의 방식은 과학자 무리를 보내서 현미경을 들고 자물쇠 구멍의 구조를 연구하고 톱니바퀴의 맞물림을 계산하고 도면을 그린 다음 정밀하게 열쇠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요. 반면 바이러스의 방법은요. 그것은 자물쇠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단 1초 만에 자물쇠 구멍에 이렇게 각기 다른 모양의 열쇠들을 쑤셔 넣습니다. 여기에는 휘어진 것도 있고 고든 것, 가시 돋친 것, 심지어는 부드러운 국수로 만든 것도 있죠. 이 9,999만 개의 열쇠는 모두 자물쇠를 열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바이러스는 신경 쓸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1만 분의 1의 확률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한 그 바이러스의 발미대는 9,999만 9,999개의 죽은 동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진화는 시체를 밟고 나아가는 승리인 거죠. 이런 냉혹한 수학적 논리, 어떤 인간의 계략보다도 무섭습니다. 이 게임에서 말이죠. 인간은 체스를 둡니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고민하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체스판 전체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들을 폭우처럼 뿌려버리죠. 지혜는 확률 앞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만약 실수가 바이러스의 내공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에겐 훨씬 더 무자비한 해괴장 플러그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평 유전자 전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요. 진화는 극도로 길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한 유전자를 얻고 싶다면요. 먼저 추위를 타지 않는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기를 기도해야죠. 그 다음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요. 이 과정을 수직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는 최소 20년이 걸리죠. 하지만 미시 세계에서는요. 누가 20년을 기다릴 인내심이 있겠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서는요. 수평전이라는 사교 방식이 유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악수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당신이 길거리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다가가 그와 악수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에게 감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일반 상대론을 통째로 다운로드한 겁니다. 2초 후에 당신은 물리학 마스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당신이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피부가 순식간에 칼과 총알에 뚫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같은 세포를 감염시킬 때 예를 들어 한 돼지가 인간 독감과 조류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요.
그 혼란스러운 복제 공장 안에서 서로 부품을 교환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높은 치사율 유전자를 가져가고 다른 하나는 높은 전염성을 가진 외피 설계도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교환은 수백만 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하죠.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그토록 무서운 슈퍼 바이러스를 보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런 교환은 말이죠. 페라리의 마치 탱크. 왜 장갑을 씌운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제트기에 엔진까지 달아준 거죠. 빠르고 단단하고 심지어 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동서남북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아 만든 프랑켄슈타인인 거죠. 하지만 각 부품의 최강 속성만은 다 가졌어요. 이게 바로 진화의 알고리즘 공장입니다. 여기엔 디자이너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요. 자비심도 없죠. 목적도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끝없는 시행착오와 절망적인 효율성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가장 불안한 건 이 알고리즘이 무려 40억 년 동안이나 작동해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류의 면역체계를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칭송하죠. 잘 훈련받고 장비도 훌륭한 군대라고요. 교과서는 우리 T세포와 B세포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가르쳐주죠. 하지만 매년 겨울 감기에 지고 마는 이에 아무런 반격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저는 공정하게 한마디 해야겠어요. 만약 면역체계가 정말로 군대라면 그 군대는 화력은 강력할지 몰라도 지휘체계는 엄청나게 쉽게 속는 군대예요. 그리고 이 뇌 없는 바이러스 녀석들이야말로 우리 면역체계, 즉 어림군을 쥐락펴락 가지고 노는 대가들이죠. 독감을 예로 들어볼까요? 겨울이 되면 독감 백신 광고가 사방에 깔리죠. 이쯤 되면 아주 이상한 현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천연두나 홍역은 한 번 걸리면 기본적으로 평생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독감은 웬일인지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죠. 매년 꼭 주사를 맞으러 가야만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리잖아요. 설마 우리 면역체계가 어떤 심각한 건망증에 걸린 걸까요? 정답은 맞아요. 건망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안면 인식장애까지 있어요. 우리 면역체계는요, 딱 그야말로 금붕어 기억력 가진 경비원이나 다름없죠. 이 경비원의 근무 방식은 얼굴 인식이에요. 즉, 표면 항원을 식별하는 거죠. 작년 겨울 독감 바이러스 A가 찾아왔을 때 경비원은 그 모습을 기억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초록 조끼를 입은 녀석은 나쁜 놈이다. 다음에 보면 바로 총을 쏴.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이죠. 물론 나쁜 놈이 절대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 특히 악명 높은 H1N1은요. 변장의 달인이에요.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항원 소변이라고 불려요. 간단히 말해 가짜 수염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작년 독감 시즌이 끝나고 몇 달 뒤 바이러스는 이미 다른 곳에 숨어서 예를 들어 돼지나 오리 몸속에서 몰래 자기 외피 단백질을 살짝 변형시켰어요. 그러다 올해 겨울이 되자 그가 또다시 찾아온 거죠. 이번엔 빨간 모자 대신 파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수염도 콧수염에서 턱수염으로 바뀌었고요. 그는 유유히 면역 시스템 이노 경비원 앞으로 걸어왔어요. 경비원은 그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고는 손에 든 수배 전단지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손님, 당신 눈매가 작년 그 나쁜 놈이랑 좀 닮긴 했지만요. 파란 조끼를 입으셨으니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낯설어 보이네요. 이런 행동의 황당함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옷만 갈아입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그를 못 알아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고정된 식별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감을 영원히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마치 매일 성형수술을 하는 상대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과거의 적을 기억하려 애쓰지만 바이러스는 항상 미래를 살아가죠. 만약 독감 바이러스가 변장놀이를 좋아하는 사기꾼이라면 그렇다면 단순 포진과 수두 바이러스를 포함한 포진, 바이러스 가족은 속을 알 수 없는 뻔뻔한 불량배물이죠. 그들은 일명
잠복이라는 궁극의 전술을 터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완치되었을 때 순진하게도 이제 다 나았으니 전투는 끝났다. 바이러스는 박멸되었고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극히 굴욕적인 휴전 협상에 동의했을 뿐이죠. 수두 바이러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당신의 면역 대군이 그들을 피부 표면에서 몰아낼 때 이 교활한 녀석들은 전략적인 후퇴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속으로 파고들었죠. 척추 옆 신경절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엔진을 끄고 복제를 멈춘 채 가사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건 마치 당신의 먼 사촌이 며칠 당신 집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래 이사와서 평소 아무도 가지 않는 집 다락방으로 숨어든 것과 같아요. 그는 그곳에서 50년 동안 조용히 살았죠. 당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심지어 당신의 WI 파일까지 몰래 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요. 당신이 늙어가기를 기다리고 당신이 병들기를 기다리고 스트레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친척은 갑자기 튀어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불을 지르러 온 겁니다. 그들은 내 신경 경로를 따라 다시 피부 표면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온순한 수두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은 60년에 걸친 매복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야. 이건 우리 심리 방어선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한 수를 얘기해야겠어. 만약 앞선 두 수가 기만과 잠복이었다면 이번 한 수는 바로 칼을 빌려 살인하는 것이야. 1918년으로 돌아가 보자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 말이야. 최소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런데 이 전염병에는 엄청나게 기묘한 특징이 하나 있어. 그 녀석이 죽인 건 노인이나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오히려 몸 건강하고 튼튼해서 면역력이 가장 강한 젊은이들이었지. 대체 왜 몸이 좋을수록 더 빨리 죽었을까?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교활한 짓을 저질렀거든. 그 녀석은 내 면역체계를 미쳐 날뛰게 유도했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엄청난 양의 신호 분자를 방출하게 해. 이걸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지. 이건 마치 시끄러운 술집에서 말을 전달하는 것과 같아. 원래는 여기 좀 문제가 생겼어라는 말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곳을 싹 다 불태워버려 가 돼버리는 거지. 내 면역체계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과잉 화력으로 무장한 특수 기동대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려. 더 이상 정밀 타격을 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폭파해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는 광폭한 면역세포 폭풍을 내뿜어서 감염된 조직을 미친 듯이 공격해. 특히 폐 부분을 말이야. 엄청난 양의 액체가 폐포로 스며들고 원래는 적을 죽이는 데 쓰였던 무기가 이제는 자신을 익사시키는 홍수가 되어버리는 거지. 젊고 튼튼했던 사람들이 유독 빨리 죽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면역체계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야. 화력이 너무 강력했던 거지. 이건 마치 좁은 방에서 모기 잡으려고 수류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아. 모기는 죽었을지 몰라도 집도 무너져 버린 거지.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야. 바이러스는 직접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 녀석은 그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이야. 그리고 한 발짝 뒤에서 너의 충성스럽고 강하지만 엄청나게 어리석은 면역체계가 내 손으로 너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걸 지켜본 거지.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이건 유도된 자살이라고. 우리가 이 전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 게임에서 말이야. 수십억 년 진화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면역체계는 마치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스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몇 마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인 같죠. 그런데 뇌도 없는 그 상대는 우리의 어깨를 밟고 서서 소리 없는 비웃음을 날리고 있죠.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미시적인 세포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뇌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죠.
여기서 더 심오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재채기, 당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갑자기 성격이 급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된 것도 스스로의 의지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당신이라는 이 캠핑카에 운전석에 앉은 그 운전자가 이미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항상 1kg이 조금 넘는 우리의 뇌를 자랑스러워하며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이른바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뇌는 그저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저수준 프로토콜 작성에 능숙한 슈퍼 해커들이죠. 뇌 없는 이 꼭두각시 조종사들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걸음씩 당신의 운전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하이제킹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재채기. 저는 예전에 재채기가 그저 너무 민감한 제 코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서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먼지 한 톨이나 후추 한 꼬집 같은 거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코 안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생화학 물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당신 목구멍에 사는 바이러스에게는 지리적 격리가 가장 큰 난관이에요. 그들에게 당신 주변의 세상은 끝없는 허공이나 다름없죠. 그게 어떻게 퍼지냐고요. 걸어서요. 아니죠. 그게 당신을 생물학적 투석기로 바꿔버린 거죠. 재채기 한 번이 바이러스가 정교하게 설계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재채기를 하는 그 순간 공기 흐름 속도는 순식간에 시속 160km까지 치솟는다고요. 이 속도는 경찰이 당신에게 엄청난 과속딱지를 떼게 할 정도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속도가 빠른 문제가 아니에요. MIT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내뿜는 건 단순한 비말이 아니라 치명적인 심화 안개 덩어리라는 거죠. 이 안개 덩어리는 먹구름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데 무려 몇 분 동안이나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래 머무르죠. 다시 말해 당신이 재채기하고 엘리베이터를 나선 지 5분 뒤에도 당신이 남긴 바이러스 유산은 여전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스멀스멀 떠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당신의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건 더 많은 탄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신경 말단을 건드려서 억제할 수 없는 폭발을 유발하려는 거죠. 다음번에 지하철에서 코가 간지럽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건 당신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 투명한 운전사가 엑셀을 맹렬히 밟고 있다는 신호예요. 재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거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정도일 뿐이죠. 광견병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정신과 의사라도 부끄러워 죽게 만들 만한 정교한 소프트웨어 조작 기술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광견병 바이러스는 완벽한 총알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자연의 가장 사악한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총알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당신의 뇌를 겨냥하는 나노 총알이기 때문이죠. 이 총알의 탄도 궤적은 기괴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면역체계가 철통같이 지키는 고속도로인 혈관을 통과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신경섬유를 따라 마치 깊은 산속에 숨어든 유격대처럼 전선을 따라 당신의 중추신경으로 기어들어가죠. 뇌에 일단 침투하면 이 총알은 당신의 시스템 스크립트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모순되는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필수적인 지시를 말이죠. 첫째, 그것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변연계를 공격하고 이성의 안전장치를 끊어버리며 공격성의 전압을 높이죠. 그것은 당신이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물어뜯고 싶은 욕망 말이죠. 바이러스는 침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숙주가 운반체를 물어뜯어 열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당신을 지옥 같은 모순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유명한 공수병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숙주의 삼킴신경을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때 잔혹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목마르지만 당신의 모든 세포는 수분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물을 보거나 물소리를 듣기만 해도 당신 뇌의 가장 원시적인 영역이 즉시 몸을 장악하고 당신의 목을 봉쇄하여
숨막힐 듯한 격렬한 경련을 유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든 침을 당신이 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산에 의해 죽게 되니까요. 그것은 침이 당신 입안에 머물게 하고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빨에 매달리게 말이죠. 그래야 다음번 물어뜯을 때 상처를 통해 다음 목표의 혈관에 정확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이러스에 장악당한 이빨 달린 자율이동 발사 플랫폼이죠.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욕망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나노 총알에만 복종할 뿐이죠. 이런 하드웨어 강탈과 소프트웨어 변조는 듣기만 해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바이러스의 가장 완벽한 걸작은 바로 우리의 사회적 본능에 대한 미묘한 조작입니다. 여기 불안한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독감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오늘 왠지 모르게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고 북적이는 분위기를 즐기고 싶거나 아니면 특히 그 100명 규모의 파티에 가고 싶을 때 말이죠. 그게 너 자신의 생각이라고. 어떤 아주 도발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잠복기 동안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켜서 숙주를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만들고 더 사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 이 논리 정말 완벽해서 소름 돋아. 바이러스는 사람이 필요해.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포옹하고 크게 웃기를 원해. 환기 안 되는 그 술집에서 내 침방울을 흩뿌리기를 바란다고. 내가 파티에 가는 게 외향적이고 삶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라고 생각했지. 설마 내 몸속 바이러스가 그 장소의 인구 밀도가 자기들 시장 개척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어. 이 순간 넌 내가 사교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넌 바이러스 손에 놀아나는 마이크 달린 이동식 선전차일 뿐이야. 이게 바로 꼭두각시 조종사의 가장 완벽한 경지라고. 그들은 내가 자신의 뜻을 실행할 때조차 그게 너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들은 내 몸만 조종하는 게 아니야. 내 자아를 조종하는 거지. 이건 우리를 정말 소름 돋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끌어. 만약 우리가 재채기를 하고 뭔가를 뜯어먹거나 심지어 약속을 잡는 충동까지도 이 작은 유령들에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인간의 지혜는 대체 어느 단계에서야 진정으로 독립적일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무균실에 자신을 가두지 마.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꼭두각시 조종사가 사업 거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 바이러스 세계도 온갖 종류의 직업적인 실패자들로 가득 차 있어. 어떤 녀석들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해서 전 세계 방역부서를 밤새잠 못 이루게 만들 정도지만 진화라는 경기장에서 그들의 실적은 그야말로 최악의 홍보 재난 수준이야. 그들은 너무 힘을 주어 너무 맹렬하고 빠르게 사람들을 죽였고 오히려 스스로를 진화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거든. 성공적인 계승자에게는 말이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사실 초보적인 직업 실수에 가깝습니다. 에볼라를 예로 들어 볼까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거의 초현실적인 공포죠. 숙주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신 붕괴를 일으켜 치사율이 90%에 달하게 합니다. 재난 영화에서 에볼라는 늘 문명을 종말시키는 궁극의 악마 역할을 맡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놀라실 만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바이러스의 성공학 랭킹에서 에볼라는 사실 아주 서투르고 심지어 아마추어 같은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강도가 택시를 훔쳤는데 차에 타자마자 운전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0m도 채 가지 못해서 핸들을 냅다 꺾어버리고 차를 박살냅니다. 자신과 차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리죠. 정말 끔찍하게 흉악해 보이지만 그는 절대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진화론적인 생존 논리로 볼 때 이건 직업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성공적인 바이러스에게 필요한 건 인구 이동이지 시체의 양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마트에 쇼핑하러 가지 않고 지하철을 타지도 않으며 술자리에서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거든요. 1976년 발견된 이래 에볼라가 수십 년간 죽인 총인원은 심지어 평범한 독감이 대수롭지 않은 어느 평범한 날에 죽이는 사람 수보다도 적습니다.
에볼라가 늘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 갇혀 지내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너무 빨리, 너무 철저히 죽이기 때문입니다. 에볼라는 출발선에서부터 자신의 엔진을 폭파시킨 레이서와 같습니다. 온통 난장판만 만들었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사륙이 진화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우회로를 따라가 볼까요? 1950년대의 호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호주는 한 가지 정말 터무니없는 위기에 직면했었죠. 토끼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수억 마리의 토끼가 호주 대륙 전체를 거해 황무지로 만들 뻔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점액종 바이러스를 들여와 토끼를 상대로 생화학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소름 돋을 정도였죠. 이 바이러스는 토끼의 사신이라 불릴 만했죠. 첫 번째 공격으로 감염된 토끼의 99.8%를 죽였습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들여온 과학자였다면 당신은 이 일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진화의 묘수였죠. 단 몇 년 만에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발견했습니다. 토끼의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토끼가 강해진 걸까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이러스가 쫄보가 됐다는 거예요. 살상력이 가장 강했던 바이러스들은 숙주를 너무 빨리 죽이는 바람에 목이라는 전파 매개가 물기도 전에 토끼는 숨을 거뒀고 결국 이 치명적인 살인마들은 대가 끊겼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온건해서 토끼를 며칠 더 살려둘 수 있었던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더 많은 전파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진화의 논리입니다. 진화는 가장 강하거나 가장 잔혹한 것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바이러스와 토끼는 결국 굴욕적이지만 실용적인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점점 더 온순해지고 토끼 역시 점점 더 내성이 생겼죠. 한때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이 학살은 결국 오래가는 감기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생존의 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바이러스라면 당신은 아주 미묘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치사 능력과 전파 능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바이러스 대부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늘고 길게 착취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바이러스계의 진정한 왕은 진화의 최고 조종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무시하고 심지어 좀 하찮게 여기는 녀석이죠. 바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포진 바이러스의 경영 전략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재에 실릴 만합니다. 그는 극도로 조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온순하죠. 그는 당신을 망가뜨리려 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당신에게 장기 기생하고 싶어 할 뿐이죠.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약 90%를 성공적으로 감염시켰죠. 그리고 숙주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직 포진 바이러스만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죠. 당신이 실직하거나 실연하거나 늙어가더라도 그는 어김없이 당신의 80세 생일 파티에 나타날 거예요. 작은 물집 형태로 당신에게 인사하며 말이죠. 그는 당신의 사회생활을, 당신의 키스를 이용해 전파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는 월세를 내지 않지만 집도 부수지 않는 세입자가 되었죠. 이에 비해 에볼라는 마치 벽을 부수고 강도질만 할 줄 아는 원시인 같죠. 반면에 포진 바이러스는 장기 대출에 능통하고 자본 운용에 정통한 금융 거물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이러스에게 이득이 없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비극들이 존재할까요? 실은 말이죠. 높은 치사율은 대개 치명적인 오해에서 시작돼요. 아셔야 할 것은 숙주를 죽이는 것은 바이러스에게 치명적인 직업적 실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극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실은 원래는 자신만의 사이좋게 지내던 단골 고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박쥐나 어떤 이름 모를 물새 같은 거죠. 그 동물들에게서는 이 바이러스들은 마치 평범한 감기처럼 온순하게 행동해요. 문제는 대개 바이러스가 숙주를 바꿀 때 발생하죠. 이것은 마치 덩치 큰, 아무리 두드려도 고장나지 않는 산업용 구형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던 막무가내 프로그램이 갑자기 강제로 설치된 곳은 바로 엄청나게 정교해서 살짝만 열이 나도 뻗어버리는 초슬림 노트북. 프로그램은 그저 평소대로 돌아갔을 뿐인데 노트북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현상은 사실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한 번의 식단 조절 실패였습니다. 바이러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실험실로 들어간 셈이죠.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버튼을 눌러댔고 결국 실수로 핵 반응로를 폭발시킨 겁니다. 원래는 깊은 산소 고지나 숲속에 숨어 지내며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유령들이 과연 어떻게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종의 장벽을 넘어 갑자기 인간의 폐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숙주를 죽이는 것은 진화사에서 엄청난 사고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조화로운 공생인데 그렇다면 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어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죠. 당신이 막 안정적인 모범 커뮤니티로 이사했는데 이웃들은 대부분 예에 바르지만 가끔씩 꼭 날카로운 무기를 든 미친 사람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생물학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탈옥 사건, 즉 종간 전파입니다.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이 원래는 얌전히 지내던 유령들이 어떻게 아주 우연한 발판을 통해 그 한 번에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꿀 만한 놀라운 도약을 완성했는지 말이죠. 먼저 여러분께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시기에 바이러스는 마치 느긋한 여행자 같아서 오늘은 돼지 몸에 잠깐 머물다가 내일은 사람 몸으로 쓱 옮겨 다닐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종을 넘는 문턱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단순히 벽 하나가 아니라 미시세계 속마리아나 해구와도 같죠.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문에 있는 잠금장치, 즉 우리가 말하는 수용체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수백만 년에 걸친 독립적인 진화를 거쳐서 말이죠. 박쥐의 자물쇠와 인간의 자물쇠, 분자 구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난처한 난국을 형성합니다. 박쥐 몸속에서 승승장구하던 바이러스에게는 그 손에 쥐어있는 것은 정성껏 연마된 박쥐 전용 열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낯선 외계 세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페라리 열쇠가 탱크의 도난 방지 자물쇠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릴 수도 없고 끼울 수도 없으며 심지어 문틈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길 잃은 바이러스는 당신의 몸속을 몇 바퀴 돌다가 보급품을 찾지 못해서 사하라 사막에서 길 잃은 관광객처럼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현상을 종간 장벽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장벽이 없었다면 당신의 고양이가 감기에 걸리면 당신도 같이 재채기를 했을 겁니다. 세상은 진작에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한 가지 방대한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나치게 침범할 때마다 산림을 벌채하든 야생동물을 판매하든 이것은 다름 아닌 바이러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레버를 미친 듯이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종간 전파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아서 아마 1000만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하루에 레버를 1억 번 당긴다면 당첨은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바이러스 코드가 어떤 복제 과정에서 글자 하나를 잘못 베껴서 열쇠 끝 부분이 아주 살짝 비틀어져 마침내 인간의 자물쇠에 들어맞게 되면 이런 넘침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탈옥 단골손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오랫동안 전염병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해온 주인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저는 항상 느낍니다. 박쥐라는 생명체는 자연이 기분이 매우 복잡할 때 설계된 존재죠. 포유류인데요. 날개가 달려있죠. 하지만 바이러스 학자들의 눈에는요. 박쥐는 가득 실린 생화학 무기의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왜 늘 박쥐일까요? 그 답은 박쥐의 극강 하드코어 비행,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행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일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부산물을 대량으로 만들죠. 손상된 DNA 조각들처럼요.
만약 박쥐도 인간처럼 세포 손상을 보자마자 즉시 격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구하려 한다면요. 아마 이륙한 지 1분 만에 스스로 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박쥐는 한 가지를 진화시켰는데요. 손상의 극도로 무관심한 체질입니다. 박쥐의 면역 시스템은요. 결코 사람을 잡지 않는 경찰서와도 같죠. 무법지대와 같은 관용을 유지합니다. 이는 바이러스에게 완벽한 특별 훈련장을 제공하죠. 박쥐 체내의 바이러스는 경찰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환경에서 미친 듯이 내부 경쟁을 벌이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박쥐는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뇌를 태울 정도의 초고열인데요. 박쥐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비행일 뿐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박쥐의 이런 고온 환경에서 살아남은 바이러스는 모두 백전노장의 특수부대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상상 못할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체온이 39도까지 올라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 체내의 바이러스는 사실 미풍이 스치는 듯 심지어 이 정도 온도는 꽤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박쥐의 겨드랑이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장면들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이 정도 레벨의 적수를 상대할 때 인간의 최강 방어 무기인 발열은 완전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입니다. 하지만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로 뛰어넘는 건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유전자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간 숙주죠. 예를 들어 사양고양이나 천상갑 같은 동물들이죠. 그들의 세포는 마치 환승역 같아요. 박쥐와도 좀 닮았고 인간과도 좀 닮았죠. 바이러스는 먼저 그들 몸에서 연습을 하고 어떤 방언을 배우는 거죠. 몇 차례 진화를 거치면서 열쇠의 홈이 점차 인간의 자물쇠 구멍에 맞춰져 갑니다. 마침내 그 아찔한 도약을 통해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류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새로 발생한 전염병들이 막 나타났을 때 종종 놀라운 치사율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의 천성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적응 문제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막종의 장벽을 넘어왔고 아직 미처 인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인류의 몸속에서 작동하는 바로 한 세트의 호환성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원시, 코드인 셈이죠. 그 결과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시스템 붕괴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고 미친 듯이 면역 반응을 촉발하며 인체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천지가 개벽할 듯한 역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러스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마 그들이 인간 호환 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겪은 사소한 오류들일 뿐일 겁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모든 버그 피드백은 우리에게는 하나하나의 부고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바이러스는 잔혹한 폭군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속 가능한 착취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수업료를 내고 있는 중이며 이 거대한 수업료는 인류의 문명 진보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찔한 도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상호 연결된 행성에서 그 누구도 진정으로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와 박쥐의 거리는 종종 방해받은 황무지 하나만큼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넘어왔으니 이 생존 경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뇌조차 없는 이 단백질 덩어리들을 마주하며 이 행성에서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인 우리는 정말 그저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40억 년간 이어진 이 싸움에서 재채기와 열 말고는 우리 손에 제대로 된 비장의 카드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인류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건 그야말로 수천 년에 걸친 참혹한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손 씻는 것조차 습관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의 유일한 대책은 기도하거나 몸에 썩은 치즈 냄새가 나는 연고를 바르는 것뿐이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사신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암흑 속에서도 인류는 한 번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천연두라는 이름의 악마였죠. 천연두는 냉혹한 빚쟁이였어요. 그는 인류 역사에서 최소 3000년 동안 행행하며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등장했죠.
그는 호기심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에 본다면 분명 미친 과학자로 취급받아 바로 경찰서로 넘겨졌을 법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너는 우유짜는 처녀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소마마에 걸렸었기 때문이죠. 소에게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는 매우 온화한 약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제너는 이로 인해 미쳤다고 할 뿐 아니라 광기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만약 우리 면역 체계가 먼저 이 아마추어 모방자를 겪어본다면 사신이 강림했을 때 문을 닫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1796년 그는 자신을 역사에 길이 남기거나 만세에 오명을 남길 만한 큰 도박을 했습니다. 그는 우유짜는 처녀의 손에 난 농포에서 농액을 조금 채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사의 아들이자 겨우 8살 된 어린 소년의 팔에 그 농액을 주입했습니다. 더 엄청난 것은 아이가 회복된 후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진짜 치명적인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습니다. 그 순간 진나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도박을 하고 있었죠. 만약 그 아이가 죽었다면 진나는 과학 영웅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시도는 통했습니다.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백신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면역체계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1980년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무시무시한 살인 바이러스를 완전히 몰아낸 것이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두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독감과 에이즈도 해결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잘하는 맹목적인 낙관이었죠. 천연두가 박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주 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쇠 구멍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독감과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성형 중독에 빠진 도망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지극히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바로 붉은 여왕 가설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편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도 죽어라 달려야 한다고요. 바이러스는 바로 그 가장 빠르게 달리는 상대인 거죠. 독감 바이러스가 2주 만에 일으키는 변이는 아마 인류가 지난 200만 년 동안 일으킨 유전자 변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버전 1.0에 맞춰 백신을 개발했을 때쯤이면 바이러스는 이미 버전 5.0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심지어 아예 다른 모습으로 우리 보안요원에게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겁니다. 중국계 과학자 허다이 박사님께서 칵테일 요법을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그 논리는 아주 핵심적입니다. 바이러스 변이가 빠르다면 나는 너에게 다중 보안 시스템을 설정해 줄게. 이것은 마치 문에 완전히 다른 4개의 알람 시계를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그중 하나의 알람을 놓칠 수는 있어도 동시에 4개의 알람이 울부짖을 때까지도 뭉개고 누워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바이러스 돌연변이 확률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전술만이 그제야 우리는 처음으로 에이즈 앞에서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우린 그저 영원히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독감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상대라면 이 마지막 위협은요. 마치 SF 영화 속 숙명 같은 느낌을 줘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시베리아와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북극곰들이 잠잘 곳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수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선사시대 바이러스 박물관에 전원 플러그가 뽑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녹아내리는 동토 속에서 3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거대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충격이죠. 우리에게는요. 이게 3만 년이라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바이러스에게는요. 그저 아주 긴 낮잠 한 번 잤을 뿐이죠. 이 고대 유령들이 가져올 가장 큰 위협은요. 생물학적으로 정말 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면역 체계는요. 지난 몇천 년간의 전염병에 맞춰서 만들어진 방화벽 같은 거예요. 3만 년 전의 코드 앞에서는요. 우리가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환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마치 당신이 진시황 시대의 긴 창을 들고 스텔스 폭격기에 맞서는 것과 똑같죠. 어디를 찔러야 할지조차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지구상 바이러스의 총량과 비교하면 이런 고대 유령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 바이러스의 총수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해요. 즉, 1 뒤에 0이 31개 붙는 숫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숫자는 전 세계 모든 해변의 모래알, 총합보다도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요. 아무리 많아봐야 고작 1만 종밖에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승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 특유의 오만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린 적들의 명단조차 제대로 세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군비 경쟁에서 우리의 진짜 해결책은 모든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결국 바이러스는 순수한 적이 아니니까요. 이들은 이 행성의 자연 질서의 일부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 바이러스를 당신의 유전자에서 깨끗이 제거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지극히 따뜻한 진실은 바로 우리가 사실 바이러스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증거는 우리의 탄생 과정에 고스란히 쓰여 있어요. 당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차갑고 딱딱한 피단처럼 말이죠. 달걀 껍질에서 기어 나오는 대신에 전적으로 당신 어머니 몸속의 태반이라는 기관 덕분이에요. 태반의 임무는 지극히 어렵죠. 엄마의 자궁을 꽉 붙잡아야 하고 동시에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죠. 강력한 엄마의 면역 체계가 당신이라는 외부 침입자를 발견해서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도 잠복 기술을 가르쳐 줬을까요? 정답은 바로 바이러스예요. 약 수천만 년 전쯤 아직 나무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쥐처럼 생겼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불행히도 역전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감염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놀라운 유전자 추돌 사고가 되었어요. 바이러스가 특별한 유전자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생성된 단백질은 신시틴이라고 불려요. 바이러스에서 이 단백질의 역할은 세포막을 융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당신의 몸 안으로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순간 진화는 가장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침략 도구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태반의 핵심 부품으로 바꾼 거죠. 이건 결코 심사숙고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우연한 교통사고였던 거죠. 진화의 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길가에 바이러스가 버린 쇠질의 때를 주었고 그걸 테이프로 우리 자궁에 붙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무려 수천만 년 동안 기적적으로 작동했던 거죠. 만약 태반이 당신을 태어나게 했다면 다음으로 이 발견은 당신의 영혼마저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인간 뇌에서 저장 역할을 하는 장기 기억의 핵심인 아억라는 단백질이 그 행동 방식이 너무 기괴해서 신고하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신의 신경세포가 기억 정보를 전달하려 할 때 이 아억 단백질은 자발적으로 조립되어 작은 캡슐 형태를 이루고 유전물질을 감싼 다음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뛰어넘는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왠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건 바로 이것이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전파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당신 뇌 속에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택배 시스템 덕분입니다. 정말이지 최고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바이러스가 남긴 도구를 사용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컴퓨터라면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저장 기능은 사실 수억 년 전 어떤 원시적인 해커에게서 복사해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인 셈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와 마주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인간 게놈을 1000페이지에 달하는 생명 설명서라고 본다면 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 책 전체가 어떻게 똑똑하고 고귀하며 소네트를 쓸 줄 아는 인간을 만들지 묘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잔인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특징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 당신의 외모나 몸매 혹은 늘 버블티를 마시고 싶어하는 위 같은 부분은 사실 다 합쳐봤자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백 페이지에는 고대 바이러스가 남긴 쓸데없는 이야기와 알 수 없는 코드, 낙서들이 가득하죠. 당신의 유전체 안에는 무려 80%가 바이러스가 남긴 흔적이에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유머 포인트죠. 여러분 몸속의 바이러스 잔여물은요, 당신을 인간으로 만든 코드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쓰레기 정보들의 집합체인데,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이 순수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니, 우리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는 바이러스 박물관이라고요. 이 고대 유령들의 살아있는 재앙의 매개체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멀리 당겨서 당신의 미세한 세포에서 벗어나서 바이러스 낙서로 가득한 당신의 육체에서도 벗어나 광활한 우주의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파란색 생명의 구체, 지구가 어둠 속에서 외롭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구체의 표면에서는 40억 년 동안 이어진 그 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웅장한 그림 속에서 바이러스는 더 이상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이 생물권에서 가장 바쁜 유전자 택배원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 사이를 넘나들며 이 코드를 세균에서 진균으로 옮기고 저 내성을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전달합니다. 바이러스는 정화를 위한 혼돈의 엔진인 거죠. 이런 혼돈이 없다면 생명은 정체되고 생기를 잃고 침체될 거예요. 결국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바로 이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해커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방화벽을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배우고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수억 년에 걸친 이 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 작은 구체 위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바이러스가 오랜 유전자 실험 도중에 실수로 만들어낸 약간 수다스럽고 호기심 가득한 실험 폐기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목이 간질거리고 참을 수 없이 재채기가 나올 때 여전히 그 작은 말썽꾼들에게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이 조상님들께 작은 존경심을 표하는 것도 결국 당신을 재채기하게 만드는 그 행동 뒤에는 이 우주에 잠복해 있는 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냉혹하며 동시에 가장 창의적인 생명력이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몸속의 이 8%와 악수하고 화해하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이 미친 우주 파티에서 누가 이상한 친척 한둘쯤 없겠어요.